안녕하세요. 당신의 수첩 시인 수첩의 닥터 K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제목 짓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으로 다시 제목으로 시 긁기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마치 그 즉석복권이 이렇게 긁듯이 시의 제목이 좋아서 이렇게 대박나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의 가려운 부분을 제목으로 이렇게 긁어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고, 오늘 이 시간은 시의 제목 짓기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생각나나요? 시의 제목은 제목과 본문의 밀당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기억을 상기하시면 이 내용이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점잖은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의 제목은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시의 첫 인상이 시의 제목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가끔은 말 한마디도 나눠보지 않았는데 첫인상만 딱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이렇게 판가름할 때가 어쩌다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혹은 독자들도 이렇게 시의 제목, 그러니까 제목만을 보고 그 시집이나 혹은 시에 대해서 어떤 그 선입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죽하면 그 11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시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종의 비유법인데 적국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나라 적국.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연암은 어떤 글의 제목을 적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적국은 이렇게 공격을 해야 할 대상이면서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적국을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암박지원은 되게 상투적이거나 진부한 제목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문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그래서 참신하고 적실한 제목을 짓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우리의 선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시에서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더 밀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시를 다 쓴 다음에 제목을 정하세요? 아니면 시를 쓰기 전에 먼저 제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를 쓰세요? 어떻게 쓰시나요? 그 사실 이 질문은 시를 쓰는 사람마다의 어떤 그 시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같은 선수들끼리 뭐 굳이 나눌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혹시나 설마 저의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보자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시를 쓰는데, 되도록이면 주제와 연관성 있는 제목을 먼저 정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급자 이상은 내가 어느 정도 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 방송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중급자들은 시를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제목을 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초보자의 경우는 제목이 하나의 시의 구실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어야지 시가 모아지죠. 그 다음에 시를 다 쓴 다음에 제목과 본문 간의 밀당을 통해서 살짝 조정하면 되니까, 초보자는 먼저 제목을 정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급자는 자칫하면 이게 제목 안에 시가 이렇게 갇혀버리니까 좀 더 펼쳐놓고, 제목을 넘어서서 펼쳐놓고 시를 쓴 다음에 제목으로 시를 단속하는 거죠. 그 속어로 이렇게 단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목으로 시를 단속하면 되니까 중급자는 나중에 정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설득력 있지 않나요? 물론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아무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의 제목에 있어서 허장성세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시니까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서 어떤 시의 제목을 지나치게 시의 제목은 분명히 과장되고 과잉되거나 아니면 허위의 부분이 분명히 시의 제목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오버하면, 그러니까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독자가 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참신하고
적실하고 그다음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본문하고 밀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실원 시간이나 뭐 시창작 방법론 그런 데서 배우는 일반적으로 시의 제목을 짓는 방법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의 제목은 뭐냐면 제재의 제목화죠. 그러니까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목으로 딱 정해버리는 경우인데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황동규 시인의 풍장이라든지 아니면 한민복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도 그렇고요. 최승호 시인의 뭐 눈사람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제재의 그 제목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제목을 짓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주제의 제목화죠.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짓는 방법. 그러니까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 아니면 이시영 시인의 뭐 생 아니면 황지우의 그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도 사실은 어떤 주제의 제목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주제 중심 주제와 그 다음에 중심 제재와 주제를 활용한 어떤 시 제목 짓기는 아마 우리가 읽고 쓰는 시의 아마 한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시의 본문 구절을 활용한 제목 방법, 제목화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어떤 시의 첫 행이나 마지막 행을 제목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시의 본문 안에 있는 한 구절도 가능하죠. 이렇게 시의 구절을 제목으로 만드는 방법들이요.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 나이덕 시인의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것도 마치 시의 한 구절을 제목으로 한 것이고요. 전동균 시인의 시집 그거 있죠.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라는 시집의 첫 시가 뭐냐면요. 약속이 어긋나도라는 작품인데요. 약속이 어긋나도라는 작품의 본문의 첫 행이 뭐냐면 칸낫꽃 피어나고 그러니까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제목과 붙여서 읽어야 맥락상 시의 맥락상 제목과 붙여서 읽어야지 시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어긋나도 칸낫꽃 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의 본문의 구절을 제목으로 하는 거는 어떤 시의 본문을 확장시키거나 그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모티브, 그러니까 모티브의 제목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강지 시인의 브루클린에서 술 한 잔이나 아니면 송경동 시인의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라는 제목은요. 그러니까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나 아니면 뭐 세월호 사고나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하였고 그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제목에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제목 짓기. 그러니까 중심 이미지를 가지고 제목을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거의 고전에 속하지만, 그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든가, 김명민 시인의 바다의 아코디언, 이런 것들은 이 작품의 어떤 중심 이미지를 가지고 제목을 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뼈대 역할을 하는 중심 이미지를 제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한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생뚱맞은 제목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죠. 뭐 초현실주의 시나 아니면 김춘수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뭐 무의미 시에서는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뭐 다짜고짜 뭐 리듬이라고 제목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생뚱맞게 제목을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목 없는 제목도 있어요. 제목 없는 시, 제목 없는 제목 그런 것도 있죠. 보통 뭐 무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제라는 제목 혹은 뭐 이렇게 그 무의미 시의 맥락에서 생뚱맞은 제목들은 보통 어디에서 보냐면 그 고등학교 시화전 때 저도 사실 그런 시를 정해봤는데 고등학교 문예부 활동할 때 무제 뭐 이게 해서 1, 2, 3, 4 아마 고등학교 시화전이나 아니면 뭐 그 전후 세대의 문학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되게 낯설게 하기 방식의 제목들도 있어요. 요새 그런 추세에 젊은 시인들은 그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던데요. 이를테면 시의 제목은 있고 본문이 없다거나 아니면 본문 대신에 뭐 각주만 사용하는 작품들도 있고요. 시의 제목이 막 그 문장으로 하면 2개, 3개의 문장이에요. 2, 3행이죠. 오히려 본문보다 시의 제목이 더 긴 그런 제목들도 있죠. 보셨죠? 그런 방법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이 시의 어떤 제목을 짓는 일반적인 지금의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한 방법에 고정될 필요는 없고 시에 맞게 케바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방법에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처방전이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어떤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법이라고 하니까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을 잘 짓는 연습법이 이제 저의 오늘 이 시간의 비법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저도 여전히 뭐 시 쓰는 거 공부하는 입장인데. 시를 쓰면서 되게 본문은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제목이 망치는 그런 경우들 가끔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시 본문은 괜찮은데 제목이 좀 거시기하다라는 그런 평을 좀 들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시 쓰기에서 시 제목 짓는 게 저의 어떤 컴플렉스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2가지 비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 산 시집을 읽거나 제가 이제 너무 좋아서 아껴 읽는 시집이 있잖아요. 옆에다 두고 머리맡에다 두고 그 시집을 꺼내서 제목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들을 다 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목을 모르고 이제 시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문을 다 읽고 만약에 내가 이 시를 지었으면 나는 제목을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나의 모범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시인의 이제 포스트잇을 떼어내서 시인이 지은 제목과 내가 지은 제목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시의 제목을 짓는 감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은 제목보다 오히려 내가 지은 제목이 좀 더 나아 보일 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제목을 붙인 시인의 감각을 체화하는 거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런 연습들을 좀 하면 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저는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예를 여기에 금방 말씀드린 예를 확장을 해서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화면에 이쪽에 시를 띄워 놓을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그녀의 집 대문 앞에 빈 스티로폼 박스가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 밤새 그리 뒹굴 것 같아 커다란 돌멩이 하나 주워와 그 안에 넣어 주었다. 혹시 이 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영민 시인의 작품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진료 오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시를 보여드리곤 하는데 이 시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봄날 저녁 아니면 스티로폼, 돌멩이, 뭐 봄바람.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신전심. 여러분들은 제목을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금방 학생들이 대답한 거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고영민의 이 첫사랑이라는 시는 사실은 시의 제목과 본문이 되게
팽팽한 밀당을 하고 있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제목을 먼저 읽고 시를 읽으면 조금 재미가 없어지죠. 금방 제목 없이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제목을 추리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죠. 아무튼 방금 고영민의 시를 읽듯이 이런 방식으로 그 제목을 가리고 먼저 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 짓는 방법이 실력이 월등하게 높아질 거라니까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저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요. 이거 특별히 또 알려드리면 그래요. 세계 명화 있잖아요. 그림. 명화집을 보면서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세계 명화집을 읽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그 시집을 읽는 방법, 시를 읽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명화를 고를 때 화가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림이라는 게 그 시집과는 달리 그 명화의 제목들은 대부분 소재 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도식적이고 그러니까 화가를 잘 골라야 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화가는 누구냐면 제가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하지만 파울 클레 아니면 앙린 마티스 그리고 고갱 이 세 사람의 그림을 먼저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목들을 몇 가지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아니면 미개한 이야기, 붉은 조화, 아름다운 정원사. 그러니까 제목만으로는 도저히 그 내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근현대 작가의 초현실주의 쪽도 좋고요. 그런 작가들의 명화집을 보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진료는 조금 길었나요? 내용은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같은 선수끼리 다 아시는 뻔한 내용이어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지식으로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의 사정상, 역량상, 능력상 그 신수점 유튜브에는 지난번에 한 2번 방송을 했는데 뉴스 앤 루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쉬려고요. 근데 그 뉴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기획 분석한 내용은 닥터케이의 연구실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춘문예나 어떤 문해지의 신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속 그 심사위원들이 있죠. 그분들의 명단을 한번 쫙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학상도 포함을 해서요,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당선자나 수상자들의 어떤, 그 연령, 신인상은 요새 몇 살 때의 연령의 몇 살 나이에 젊은이들, 신인들이 많이 등단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문해창작을 전공했는지, 비문학을 전공했는지, 그런 것도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 뉴스 앤 루머가 아니라, 그 닥터케이 연구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럴 생각입니다. 자,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닥터케이의 연구실은 좀 더 이제 주기를 짧게 해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수첩, 시인수첩의 닥터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